바로 강의 1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챕터 1 회계의 첫걸음, 회계의 기본 개념. 일단 첫 번째 회계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1번 회계와 재무제표에서 양가로 1번 회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줄에 영리추구 밑줄 그으시고요. 자원 배분 밑줄 그으실게요. 회계라는 거는 영리추구, 그러니까 뭔가 벌어들이는 행위예요. 벌어들이면은 뭐 남는 게 있겠죠. 그럼 그거를 배분한다 해서 자원 배분,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줄에 첫 번째 쯤에 기록 있어요. 기록. 그리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기업의 재무 상태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여기에 좀 살짝 메모를 해주실게요. 와 경영성과. 경영성과. 재무상태라는 게 있고 경영성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측정 밑줄.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로 전달하는 과정 밑줄.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그건 패스하시고 여기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요 재무상태가 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필기해드린 경영성과는 여기 있는 수익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은 재무상태를 말하는 거고, 경영성과는 수익 비용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그림은 넘어가고 양가로 이번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자, 동그라미 1번에 재무상태 밑줄, 재무상태 밑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필기를 해주실게요. 저 재무상태, 아까 말씀드린 자산, 부채, 자본은 이 재무상태표에 담기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 시트의 줄임말인데 예전 표현이긴 한데 뭐 크게 상관없어서 BS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 둘, 두 번째 줄에 회사의 재산을 자산 밑줄. 회사의 재산은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옆에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한 돈은 자본.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빚을 지게 된 것을 부채 밑줄 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줄 오른쪽쯤에 특정 시점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에서 시점, 방점을 딱딱 찍어 주실게요. 이 시점상의 정보예요. 이 재무상태표에 담기는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를 기준으로, 어느 시점, 예를 들어 24년 12월 31일이야, 25년 12월 30일이야, 이런 것처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얼마 있어? 지금. 너 지금 얼마 있어? 라는 거는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얼마 있는지를 묻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현금 지금 7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은 은행에서 빌린 빚이고 나머지 20만 원은 순수히 내 돈이야 라고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70만 원이고 빚, 부채는 50만 원, 나머지 자녀 지분인 20만 원은 자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경영성과 밑줄.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에 담겨요. 손익계산서라는 아이에 담기고, 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줄임말인데 제가 앞으로는 IS라고 부를게요. 이 IS의 경영성과, 얼마 벌고 그 얼마를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수익 비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벌어들인 돈은 수익 밑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사용한 경비는 비용. 네. 이거는 예를 들어 올해 얼마 벌었어? 이런 걸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올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어 물으면은 24년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25년 1월 1일에서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기간상의 정보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오른쪽쯤에 일정 기간에서 기간 방점, 기간 여기 기간의 방점, 기간상의 정보다라고 하시고, 요쯤에 1번 체크하실게요.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 1번이랑 연관되는 거고 그래서 넘겨 오면은 양가로 3번에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보고수단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을 담았으면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겠죠? 그 보고한 수단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아이인데 그것들은 옆에 재무상태와 또 여기도 하나 필기를 해주실게요. 재무상태가 있고 그리고 그거와 경영성과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보고해야 되고 이 아이는 재무제표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재무제표의 제는 여러 제자를 말해요.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재무상태표 BS 그리고 손익계산서 IS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가시면은 오른쪽 쯤에 재무상태표 밑줄 하시고요. 세 번째 줄에 손익계산서 밑줄 이게 대표적인 재무제표의 하나다. 그 다음 2번 재무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죠.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고 양가로 1번 이 이해관계자의 종류로 대표적인 주주가 있겠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기업이 발행한 특정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의 주인은 뭘 받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기업의 일단 투자자 개념이야. 투자자 밑줄 하시고요. 쭉 가시다가 투자자는 배당받는다고 하죠. 배당금 밑줄 밑에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잠재적 투자자는 두 번째 줄 끝에 투자 수익률 등 밑줄 아직 투자는 안 했어요. 주식 보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잠재적 투자자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할까 말까 소위 나의 돈을 넣을까 말까를 투자 수익률을 보고 판단하겠죠. 그 기업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재무제표가 쓰임이 있고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채권자라고 있어요. 채권자는 여기 있는 채는 빚이에요. 빚. 한자로 빚채자예요. 그래서 빚을 갖고 있는 사람, 은행이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부채를 끌어 쓰는 거거든요. 은행한테 돈 빌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들도 돈 빌리듯이 기업도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리면 회사가 돈을 빌렸다는 건 누군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고 그 빌려준 사람, 그 사람 채권자, 대표적 은행 등. 그래서 첫 번째 줄 은행 등 밑줄 하시고요. 좀 가셔서 이자 상환 능력 밑줄 이런 걸 궁금해 하겠죠. 제대로 원리금 갚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래처 외상 대금 지급 능력 우리가 물건 사오면서 현금 따박따박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정 과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런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의 외상 대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하겠죠. 그리고 양가로 5번에 회사 활동의 규제 및 조세 정책의 결정 그 밑줄 그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보 및 감독기관은 재무제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경영자는 당연히 경영자도 재무제표를 쓰겠죠. 어떻게? 두 번째 줄에 성과 평가, 경영전략 수립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씁니다. 그 다음 3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래서 박스만 볼게요.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냐? 외부 이용자 대표적으로 아까 보셨던 주주 채권자 그리고 관리회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 내부 이용자는 경영자와 중간관리자 이런 분들 부서장 이런 분들 그래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외부에 모두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좀 외부 이용자를 위해서 보여진다 보시면 되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PPT나 엑셀 같은 걸로 보고서 만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재무제표적 수치도 당연히 있지만 앞으로 미래 매출은 어떻게 될까 하는 예측치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도 담기게 되는 게 이런 관리회계인데 이런 거는 보통 내부 이용자를 위해서 회사 내부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양가로 1번의 재무회계에서요. 두 번째 줄 오른쪽 쯤에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밑줄 하시고요. 얘는 표준화된 기준의 근거 밑줄 하시고요. 표준화된 기준의 근거 돼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어떤 공통된 내용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고요. 양가로 2번 관리회계는 두 번째 줄에 오른쪽 점에 특정한 양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까 뭐 PPT나 엑셀처럼 만들듯이 물론 그 안에 재무 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의 내용들이 담길 때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 예측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양식을 갖고 보고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밑에 양가로 3번 비교를 갖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얘는 외부 이용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이용자와 관련된 거고 외부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가 그 정보 이용자고 보고 수단은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갖춘 그런 문서여야 되고 정보 제작은 아까 기업회계 기준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격 아무래도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걸 담는 거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 경영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분들은 내부 이용자는 아까처럼 CEO 이런 분들 그리고 일반 기타 보고서가 그러니까 형식에 제한 없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 없다 만들 때 그리고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정보 앞으로 매출 어떻게 예상할까 그런 내용들도 담기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의 재무제표 1번 재무제표와 기업회계 기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 밑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예죠. 네, 밑줄 그시고 그 다음 밑에 줄에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했어요. 국제 회계 기준 밑줄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밑줄. 회계 기준이 예전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 있었는데 2011년부터 이 K자가 붙는 KIFRS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얘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국제 회계 기준은 누가 쓰냐? 좀 가셔서 밑줄 국제 회계 기준 상장 기업이 의무적 적용. 예,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근데 이걸 모든 기업한테 적용은 안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쭉 가시다 보면 비용 부담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장 안 되어 있는 비상장 기업은 그냥 기존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비용 부담이 들더라도 좀 더 투명한 그런 자료 공개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국제 회계 기준을 쓸 수 있다라고 라고도 되어 있죠. 그것도 밑줄 해주시고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의 체계는 일단 국제회계 기준이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요거는 상장법인 그리고 금융회사도 투명성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 일반 있고 중소가 있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외감 대상 외부 그 공인회사나 이런 분들한테 외감 받는 그런 회사 중소기업회계 기준은 외감 아닌 그런 주식회사 이런 분들을 적용 대상으로 쓰고 있다. 그 근거가 다 달라요. 어떤 그 회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밑에 재무제표의 종류. 예. 일단 공부하실 때 지금 같은 경우도 5개잖아요. 이럴 때는 넘버를 달아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3, 4, 5.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뭔가 5개다 싶으면은 5개라고 이렇게 지금 목차가 따로 없을 때는 내가 직접 목차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5개 뭐였네라고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공부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번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아까 뭐 특정 일자 지금 그거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시점상의 정보다. 그래서 이건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경영성과 얼마를 벌었어? 수익. 그 과정에서 얼마를 썼어? 비용. 이런 걸 담는 거고요.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고요. 말 그대로.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예요. 주석은 우리가 한글 워드 칠 때도 주석 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보충적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6번 그리고 13번 관련 문제 좀 표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쯤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양가로 1번 기본적으로 계속기업이에요. 계속기업 밑줄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쭉 가시면 존속 가능성을 평가 네. 일단 기업을 설립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업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운영할 거야 이런 개념은 없죠. 그래서
주식에는 만기가 없다란 말도 이어집니다. 이거 나중에 그 유가증권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뭐죠? 어느 시점까지란 종료 시점이잖아요. 주식을 사면서 이게 언제까지만 유효할 거라는 거는 그 기업이 언제까지만 운영될 거라는 말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는 만기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과 상통하는 맥락이죠.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는 거고, 다만 옆에 경영진이 해서 출발한 그 예외죠. 예외. 청산, 그리고 다음 줄에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 이런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죠. 계속 기업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계속 기업의 가정을 쓸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발생주의. 얘는 반대편 이 반대 문구 해주시고요.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발생주의의 반대말은 현금주의다. 우리는 평상시에 현금주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돈 번 거고요. 나가면 쓴 거예요. 비용. 그런데 발생주의의 개념은 뭐냐면 현금이 안 들어왔더라도 내가 매출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소한테 물건을 팔아요. 기업이. 근데 돈은 안 들어왔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외상으로 해달래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비록 현금이 안 들어왔더라도 매출로 잡는 이런 행위를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보면 두 번째 줄에 수익과 비용 밑줄,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인식 밑줄. 네, 이렇게 돈이 현금이 유입됐냐 유출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이벤트가 일어났냐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발생주의라고 해요. 반대말로 현금주의가 있고. 자, 다음 페이지. 자, 3번에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리고 네모 1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개념, 양가로 1번 개요. 일정 시점 쭉 가셔서 자산, 부채, 그 다음 줄에 자본, 밑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것들은 쭉 가셔서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 제공. 네. 그리고 이 정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양가로 이번에 자본 등식 보시면요. 자본 등식만 볼게요. 자산에서 빼기 부채,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와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 그 부채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온 게 벌어서 자산이라는 게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빚은 먼저 갚고 남은 게 자녀 지분이라고 해서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런 철학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퀄 자본.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시로 드렸던 자산이 70만 원인데 빚이 20만 원 있다. 네. 내 주머니에 70만 원 있는데 제가 아까 50만 원이었네요. 부채를. 네. 바꿔서 부채는 20만 원 있다. 그럼 나머지 자녀 지분은 50만 원. 어쨌든 그럼 7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50만 원 나오죠. 이건 등식이 딱 성립이 되는 그런 구조다. 자, 그리고 옆에 14번 적어 놓으실게요. 그리고 양가로 3번.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밑줄. 그리고 자산은 여러분 기준에서 왼편.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편의 기록 밑줄.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예, 이게 15세기인가부터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역사적으로 계속 유래가 있는, 그렇게 분리해 왔었던 차변 왼쪽, 대변은 오른쪽. 그리고 차변란에는 자산을 기재하는 거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 앤드 자본을 기재한다 라고 그 컨셉을 알아주시고, 아까 보셨던 자산 빼기 부채 자본 있잖아요. 여기서 부채를 이쪽으로 쏙 넘겨주면은 이항되잖아요. 그럼 부채, 자본 플러스 부채 플러스 자본, 요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항시켜준다. 이항시켜주면 딱 요 값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오른쪽, 자, 세 번째 줄, 자산, 부채, 자본을 계정이라고 한다. 요 계정. 이 아이를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자본이라고, 계정이라고 부르고, 수익 비용도 마찬가지요.
자산부채 자본. 지금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중에 아까 보셨던 그 수익과 비용은 경영성과 쪽으로 분류되는데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재무상태표 기본 양식 이렇게 되고요. 아까 그 수치를 한번 넣어보면 너 지금 뭐 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얼마 있어 누군가 묻는다면 이 기업명 이 해당 기업의 자산은 뭐 현금 70만 원 있고 70만 원 중에 아까 얼마였죠? 부채 20만 원이죠? 부채 20만 원 있으면 나머지 자녀 지분으로 50만 원 있어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변, 대변의 합이 같아요. 왼쪽도 70만 원이고 합계가 대변도 합계는 7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차 균형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대차 균형의 원리. 차변, 대변이 같다. 균형이라는 거는 이퀄을 말해요. 이퀄. 같다. 평평하다. 그래서 왼쪽도 오른쪽도 70, 70 이렇게 되는 거를 대차 균형의 원리라 그래요. 이 개념을 갖고 푸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보시고 자, 그리고 2번에 양가로 1번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자산, 첫 번째 줄 과거 사건의 결과 밑줄, 기업의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그리고 이게 유입. 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 뭐 대표적으로 현금 같은 아이들. 그래서 자산의 종류 보시면요. 뭐 현금, 뭐 당연히 뭐 자산이고, 그 다음에 예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금, 그죠? 이것도 당연히 자산이고, 그럼 매출 채권. 상품을 우리가 팔고 돈을 바로 현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외상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외상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자산은 권리다라고 생각하셔도 팔합니다. 그러니까 팔고 나서 당장 돈을 못 받았더라도 나중에라도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래처한테 그럴 수 있는 청구 권리다 보시면 되고 미수금은 상품 외예요. 상품 외. 상품은 재고 자산 중에 하나예요. 재고. 쌓아놓고 파는 거잖아요. 왜? 판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걸 상품, 재고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미수금은 얘도 미수, 아니미자에 받을 수예요. 아직 못 받은 돈이에요. 아직 못 받은 돈이고 이거는 상품 외의 자산. 뭐 예를 들면 뭐 기계장치 같은 거. 이걸 팔고 처분하고 아직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것도 일종의 외상거래고 이럴 때는 미수금을 또 자산계정.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당장 못 받더라도 그래서 얘도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서 자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대여금. 빌려주는 거죠.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 그리고 상품. 아까 매출 채권에서 나왔던 이 상품이죠. 이 상품은 재고자산으로서 여기서 키워드는 판매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 그리고 밑에는 건물, 토지, 비품은 나중에 배우실 유형자산의 부류에 속하는데 얘네는 사용 목적이 그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려고 기본적으로 건물 임차하고 아니면 샀죠. 건물을 샀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거나 비품, 뭐 기계 장비 등 이런 것들은 사용 목적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요쯤에 3번 체크하실게요. 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채. 자, 첫 번째 줄 과거 사건 밑줄 그리고 경제적 효익 밑줄 유출. 아까는 자산은 유입이었잖아요. 부채는 반대겠죠. 유출, 나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현재 의무 밑줄. 그리고 부채의 종류에서 그죠? 아까랑은 좀 반대예요. 아까 처음 보셨었던 것 중에 하나 매출. 얘는 매출 채권 있었고 매출 채권의 반대말 이러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부채라면 그 반대는 또 자산이 있겠죠. 자산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부채는 매입 채무다. 매입 채무는 뭐냐면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서 나중에 돈을 갚을 의무. 매출 채권은 얘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잖아요. 권리인데 얘는 의무. 차입금은 돈 빌린 거죠. 그래서 얘의 반대말은 아까 보셨던 대여금 이런 아이가 있겠고 차입금은 대여금은 빌려준 건데 얘는 빌린 거죠. 빌려서 나중에 갚아야 할 의무. 그리고 선수금은
아까 앞에서 안 나왔을 텐데 얘의 반대말은 선극금이라고 있어요. 선극금. 미리 지급할 급, 미리 지급했다는 거예요.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데 이거의 반대말이 선수금. 얘는 미리 받았다는 의미예요. 받았기 때문에 돈만 미리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이런 계약금이 사례가 되겠죠. 그럼 이런 계약금에 대해서는 아직 일을 해주고 받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일 좀 잘해주세요 하고 계약금 쪽으로 받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건을 판다거나 하는 이런 의무 이행을 함으로써 내 돈이 되겠죠. 예, 아직은 그래서 부채인 거예요. 부채.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 계정. 그럼 미지급금의 반대말은 미수금. 네, 미수금이라는 아이가 있고 아까 보셨죠? 미지급금. 이 미수금은 아직 못 받았으니 미래에 받을 권리로서 자산이라면 미지급금은 줘야 될 걸 아직 못 준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이외 뭐 기계 장비들을 사오면서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갚아야 할 의무니까 부채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산은 권리고 부채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편하겠고. 자, 그다음 양가로 3번 자본 옆에 그 중간에 첫 번째 줄에 자녀 지분 있죠? 자녀 지분. 두 번째 줄에 소유주 지분 밑줄.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부채 우선 갚아야 하므로. 아까 자산 빼기 부채 이퀄 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일단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의 성격은 자녀 지분의 성격이다라는 그런 표현. 이쪽에 한 12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자본의 종류에서 자본금 시드머니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단 밑줄부터 그으면 회사 설립 시 밑줄, 그리고 증자 시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출자금 일단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요 단기 순이익 합산한 누적액. 자본금은 시드머니의 개념이라서 투자자인 그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놓은 거고, 그러면 그 기업은 그걸 미천 삼아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그 결과물이 이익잉여금, 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본의 종류는 얘네 말고도 3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이익잉여금, 또 남은 3개가 더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이따 출연합니다. 자, 다음 계정 과목을 보고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시하시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금, 권리, 누가 뭐래도 권리죠. 그러니까 자산. 2번 매입 채무, 당연히 의무니까 부채일 거고. 상품, 뭐 누가 뭐래도 자산이죠. 매출 채권, 권리니까 자산. 토지도 당연히 자산.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 대여금 받을 권리죠. 자산. 비품, 이것도 자산의 한 형태. 그리고 선수금은 아직 해줄 의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미리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무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부채. 미수금, 돈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다. 권리니까 자산. 미지급금, 동일하게 부채. 차입금, 당연히 돈 빌린 거니까 언젠가 갚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부채. 이익잉여금, 아까 방금 보셨죠? 자본의 한 형태다 라고 우리가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런 것들이 자산, 부채, 자본은 계정이라 부르고요. 이런 아이들, 세부적인 아이들은 계정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이런 계정 과목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문제를 보시면 1월 1일의 재무상태, 12월 30일의 재무상태를 갖고 지금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뭐 그림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바로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밸런스 시트. 아까 차변에 70만 원, 또 대변에 50, 50 해갖고 이퀄 70. 대차 균형의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면 좀 편해요. 일단 현금 상품, 차입금. 이 아이들은 일단 자산. 그죠? 현금 상품 자산이고, 그냥 일단 이건 입으로 할게요. 그냥 현금 상품 아까 보셨으니까 자산이고, 이런 아이들. 그 매출 채권도 자산이고. 그리고 토지도 자산. 자, 빨간색 한 것만 자산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매입 채무 차입금 이런 것들은 뭐 부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자본금 남은 거. 그래서 보시면은 기초부터 봐볼게요. 차변 쪽에 아까 보신 이 자산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0, 50, 80, 60, 50, 80, 20 이런 것들은 지금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차변 쪽에 왔음을 알 수 있고 이 합계액이 지금 210만 원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부채 쪽은 오른쪽, 또 자본금 오른쪽 온다고 했죠. 나머지 부채, 매입 채무 60, 차입금 40 이런 것들은 지금 대변 쪽에 오름을 알 수 있고 자본금 110만 원. 그러니까 대차 균형 맞춰보면 결론은 이퀄이에요. 이퀄이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2월 31일에 1년이 지난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 뭐 특이점, 얘 다 자산, 예금 상품 자산, 토지도 자산, 그죠? 나머지 미지급, 차입금, 매입 채무, 미지급, 차입금 이런 건 부채고, 자본금 아까 봤던 거고, 여기서 특이점은 얘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아이가 좀 출연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해서 1년간에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아이가 생긴 거고. 그래서 보시면 자산 이쪽 라인에 오는 거고, 매입 채무 차입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미지급금까지 이렇게 부채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자본금 시드머니 110만 원에서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익여금 60만 원, 돈 벌어서 60만 원이 기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볼게요. 양가로 1번 구분 표시 원칙. 기본적으로 구분 표시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산, 부채, 자본 구분, 그리고 자산,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서부터 자본잉여금 쭉 5가지 있죠? 쭉 밑줄 그어주실게요. 아까 자본은 총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본조정, 기본후라고 부를게요. 기타 포괄손익누계, 그리고 이익여금 이 3가지. 그리고 밑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구분 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에 따라 나눴고, 자본은 총 5가지를 기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이번에 총액주의 밑줄하시고 그 옆에 순액주의라고 적어주실게요. 반대말 순액주의. 그래서 자산, 자 밑줄 그을게요.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 기재 원칙. 그리고 다음 줄에 상계 아니 된다 밑줄. 상계 아니 된다. 이건 왜 이러냐?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받을 돈, 권리가 있어요. 뭐 매출 채권, 그리고 줘야 될 의무, 매입 채무가 있어요. 각각 다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어차피 내가 받을 거 100, 줄 거 100. 이래서 100 빼기 100 해서 퉁치자. 그래서 0. 재무상태표에 그렇게 기록하면 될까요? 그럼 표현의 충실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대로, 매입 채무는 매입 채무대로. 자산, 부채 다 기록하라는 의미에서 총액 표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0으로 잡으면 순액주의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자산, 부채 항목에 총액 표시. 그리고 동일 거래처의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동시에 있다면, 그 다음 바로 밑에 각각 자산과 부채의 계상.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차감 항목의 총액 표시.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그 자산의 차감 계정, 부채의 차감 계정, 자본의 차감 계정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쯤에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그리고 쭉 건물은 감가상각누계, 그리고 부채는 사채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자본은 자본 조정 항목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좀 그래도 오버될 수 있으니까 양가로 3번부터는 또 2강부터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